구한 말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미국인 의사 호러스 알렌은 약 20여 년간 조선에 살며 자신이 조선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해 조선 견문기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알렌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 온돌에 대해 극찬했는데 10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난방장치를 가진 나라였다. 농부나 일꾼들이 사는 집이 아무리 누추하다 하더라도 항상 깔끔한 작은 침실이 딸려 있는데 진한 갈색의 유지가 발라져 있는 구들과 시멘트로 된 방바닥은 하루에 2번씩 밥을 하느라고 피우는 불 때문에 항상 따뜻하다. 일본의 집들은 춥기로 유명하고 유일한 난방 시스템은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화로가 전부이며 또 중국의 집들은 아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법이 없다. 영국인 여행가인 헨리 노먼은 조선을 여행하는 동안 놀랍고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매우 칭찬했으며 베이징을 방문한 후에 조선의 수도인 서울은 베이징과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쓰곤 했다고 썼습니다. 알렌이 극찬한 난방 방식은 전세계 유일 한국식 바닥난방으로 옥스포드 사전에도 온돌이라는 고유명사로 기재되어 한국의 바닥 난방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원전 5000년쯤 신석기 유적에서 처음 그 모습을 보이는 온돌은 고조선을 거쳐 서기 4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그려져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터에서도 온돌 유적이 발굴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임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중국의 자국문화에 일부러 편입시키려고 무척 노력할 정도로 온돌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큰데요. 이렇게 시작된 온돌은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등으로 발전했다가 옥매트, 옥돌매트 등의 의료용 온열 매트로 진화했고 찜질방이라는 독특한 여가 문화를 탄생시켰는데요. 그런데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인 이 온돌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교회에 베어런에 가면 1991년 미국 최고 건축물로 선정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폭포 위에 집을 얹어놓은 것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의 이름은 낙수장, 영어로는 폴링 워터입니다. 1935년 피츠버그 백화점 소유주였던 에드거 제이 커프먼은 한 건축가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한 휴양용 별장을 지어달라고 의뢰했고 그 건축가는 자연자재를 사용해 아무런 지지대 없이 집을 붕 떠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프레이리 양식이라 부르는데 비대칭성과 공간의 연결, 수평성을 갖춰 자연과 하나 되게 하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법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인 건축, 즉 건축물이 자연에 잘 녹아들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지난 2019년 유네스코는 16, 17세기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는데 이와 함께 세계유산이 된 28건의 문화유산 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대건축 3대 거장이라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 8개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위 낙수장을 포함해 구겐하임 미술관, 탈리의 신 등 8개 건축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바로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그 경이로움에 빠져 온도를 전 세계에 알린 주인공입니다. 아주 길고 웅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르 코르비지에, 미스 반데어 로에와 함께 근대 건축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라이트의 굴곡진 인생은 1911년 위스콘신의 탈리의 신을 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름을 알려가던 라이트에게는 22살 때부터 그와 동거동락하며 6명의 자녀를 낳아준 조강지처가 있었지만 그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나이 42세에 고객의 아내 마마 보스위크와 사랑에 빠졌죠. 1911년에는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그의 고향 위스콘신에 탈리의 신을 지어 남편과 이혼한 마마 그리고 그녀의 2아이를 데려왔는데 그가 출장을 떠난 어느 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라이트가 고용한 인부 한 명이 마마와 2 자녀를 전부 살해하고 탈리의 신을 불태운 것이죠. 당시 미국 일부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며 복수의 천사를 운운하기도 했지만 라이트 개인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표를 잃고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그를 세상으로 끌어낸 것은 일본에서 제안받은 호텔 설계였습니다. 라이트에게 호텔 설계를 맡긴 인물은 오쿠라 기아치로. 오쿠라는 도쿄에 일본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만들고 싶다면서 라이트에게 설계를 의뢰했는데 그 건물이 현재 도쿄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오쿠라가 이 호텔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으로 군수물자를 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는 조선에도 진출해 금융, 건설, 압록강 골목 등으로 떼돈을 벌었죠. 덕수궁의 석조전도 그가 세웠고 서울 용산 선린상고도 그가 설립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쿠라는 오쿠라 컬렉션으로 더 유명한데 조선 총독부에 줄을 대 번 돈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사들여 전부 일본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이 문화재들을 모아 1917년에는 일본 최초 사립박물관인 오쿠라 슈코칸을 세웠는데 조선실에는 조선에서 가져간 미술품 3692점, 서적 15,000권 등을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문화재가 소중하겠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복궁에서 통째로 이축한 자선당이라는 건물입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 치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하겠다며 궁궐 전각을 헐어냈는데, 오쿠라는 당시 총독인 테라우치를 꼬드겨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던 동궁을 통째로 뜯어 자신의 도쿄저택으로 이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조선관이라 이름 붙여 개인 미술관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1923년 간토대 지진으로 자선당을 비롯 박물관 내 모든 문화재가 소실됐는데, 이 자선당에서 하룻밤 보낸 유일한 인물이 바로 라이트입니다. 1914년 8월 15일 사랑하는 애인과 두 자녀를 잃고 시름에 빠졌던 그는 겨울 어느 날 임페리얼 호텔 설계를 맡긴 오쿠라의 초대를 받아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라이트가 쓴 자서전에 자세히 쓰여 있는데, 그의 건축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 아예 중령난방이라는 챕터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난방법이 내게 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14년 겨울 일본 제국 호텔의 신축건을 협의하면서 나의 후원자의 한 사람인 오쿠라 남작이 우리를 만찬에 초대하였다. 도쿄의 겨울은 지독하게 춥다. 음습한 추위여서 결코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도쿄는 그때까지 내가 가본 곳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추운 곳 같았다.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난방도구는 방바닥에 놓여있는 히바치라는 원형의 용기인데, 그 속에 흰 재가 채워져 있고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숯 몇 토막을 박아놓은 것이다. 이 삐져나온 숯덩이는 빛을 내면서 이글거린다. 사람들은 모두 히바치 주위에 둘러앉아 그 위로 손을 뻗어 불을 쬐기도 하는데, 손을 맞잡은 모습이 마치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그러한 추위를 견뎌내는 일본인들의 참을성이 그들이 자신의 몸을 첩첩이 감싼 기모노 속에 두꺼운 모직으로 된 일본 고유의 네일을 입고 있는 것을 엿보기 전까지는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국의 그러한 기후 조건에 적응이 되고 단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추위에 훨씬 고통을 덜 받았다. 어쨌든 우리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게 될 것을 알았지만 오쿠라 남작의 도쿄저택에서의 만찬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은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 나는 19코스 좋게 되는 음식이 제공되는 동안 내내 먹는 척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남작은 아래층의 한국방이라 불리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방은 크기가 가로 11피트, 세로 15피트에 천장까지 높이가 7피트 정도 되었다. 바닥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으며 연한 노란색의 벽은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터키식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보이는 난방시설도 없었고 이것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건 정말이지 난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후적 사건이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남작 통역관이 한국방이란 방바닥 아래에서 난방을 하는 방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방 밖의 한쪽 구석에서 불을 지펴 그 열이 방바닥 밑에 있는 관을 통해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방바닥은 구획된 연도의 상층부를 형성하는데 연기와 열기는 아궁이의 반대편 코너에 있는 높은 굴뚝으로 올라가 집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통역관이 설명해 주었다. 아래로부터 따뜻해지는 이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다. 나는 그 즉시 제국 호텔의 욕실들의 바닥 밑에 전기 난방 장치를 넣도록 조치하였는데, 욕실들의 천장을 낮추는 방법으로 욕실들 밑에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해서 타일 바닥과 붙박이 타일 욕조가 항상 따뜻해서 맨발로 욕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보기 흉하고 목욕탕에서는 위험하기도 한 모든 난방장치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여러 장치들, 특히 라디에이터들이 널려있는 것을 늘 싫어했는데 건물에서 이들 잡동사니들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바로 이 난방법에 있었다. 또 그것은 그냥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날리지 않고 조용하며 건강에도 이로운 하나의 기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방 아래에서 올라와 전체에까지 열기가 퍼지는 경우에는 온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 화씨 65도 정도면 보통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당할 것이다. 물론 이곳에서 늘 과도하게 난방을 하고 사는 사람이 놀러오면 처음에는 춥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공적으로 강제로 만드는 조건 대신에 자연적인 기후가 생성되는 것이며, 자연적인 기후 환경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미국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즉시 이 난방법을 시도해보려고 마음먹었다.
나코마 컨트리 클럽이 그 첫 기회가 되는 듯 했으나 인디언풍의 이 일거리는 그저 아름다운 계획안 형태에 머물고 말았다. 그 다음 맞은 기회가 존슨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이었다. 바닥 난방이 거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설비 문제를 추진해 갔으나 단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난방 설비 업체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비웃으면서 어떤 시도도 해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던 참에 마침 자그마한 제이콥스 하우스 설계를 맡게 되었고 그 더 거대한 모험이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완공되었다. 이리하여 제이콥스 하우스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갖춘 첫 번째 건물이 되었다. 이는 관련 업계 전체에 커다란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크레인 컴퍼니의 관계자들이 왔는데 바로 융단 밑으로 엎어졌고 보일러에서 먼 곳에 손을 콘크리트 바닥에 대어보기도 하고는 마치 유령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작동하네. 라디에이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혁신적인 사항은 늘 그렇듯이 복사난방에 대한 글들이 여러 저널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난방 방식은 복사난방도 패널난방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부르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중력난방으로 열기는 저절로 위로 상승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열기가 올라오는 난방 방식이었다. 많은 유소니언 건물들이 오늘날 바닥난방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기후와 조건에 맞게 열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었고 유익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세상에 이것보다 이상적인 난방법은 없다. 태양열조차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라이트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바닥난방이라 부르는 것을 중력난방으로 설명한 후에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온도를 경험하게 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 한 챕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축약되어 있는데요. 첫째, 오늘날 바닥난방으로 불리는 것을 라이트는 중력난방이라 불렀고, 둘째, 일본의 오쿠라 남작이라 불린 사람의 저택에서 완전 정통 방식의 온도를 경험했고, 셋째, 온돌의 우수성을 확인하자마자 임페리얼 호텔의 욕실 바닥에 전기 방식으로 처음 적용했고, 넷째, 미국에서는 오늘날 온수 바닥난방과 같이 바닥에 증기 또는 뜨거운 물이 채워진 파이프에 의한 바닥난방으로 발전시켰으며, 다섯째, 미국 내에서는 바닥난방법이 생소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설비 전문가들도 온돌난방을 비웃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온돌난방법을 태양열보다 나은 최상의 난방 방법으로 극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이트는 한국의 온도를 경험한 것을 디스커버리, 즉 하나의 대단한 발견이라고 표현했는데 서양인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본의 추위 속에 식사를 하며 곤혹을 치려다가 따뜻한 한국식 방으로 자리를 옮겨 매우 만족해하며 온돌난방법에 대해 경외에 가까운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곧 온돌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라이트는 온돌에 푹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라이트가 온돌에서 힌트를 얻어 중력난방을 소개했을 때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대류난방 방식을 사용해 왔었는데 라이트가 이를 소개한 후 이제 거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아 현재는 많은 유럽 국가의 신축주택 절반 가까이가 온돌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라이트 입장에서는 자선당에서 처음 경험한 온도를 자신의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전 세계 건축업계에 한 획을 긋는 거장이 됐는데요. 반신욕은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건강관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몸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일본의 암 전문의 요시미즈 노부히로는 그의 책 암 환자를 구하는 제4의 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대부분이 35도씨의 저체온 상태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건강관리법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 10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혈액순환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체온 상승은 혈액순환 개선을 불러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활동이 촉진되고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므로 건강이 향상되는 이치인 겁니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신욕처럼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인데 온돌난방법은 우리 몸이 항상 닿아있는 바닥부터 난방을 시작해 체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한국식 난방법인 이 온돌은 최소 고조선 시대, 이르게는 수백만 년 전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구들이나 온석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정되죠. 실제로 강원도 강릉과 충북 단양에서 구석기 중기부터 후기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그곳에 진흙과 돌로 지어진 부뚜막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문헌상 기록으로도 기원전 300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최소 23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온돌을 사용해왔던 겁니다. 늘 체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수천 년을 보낸 우리의 DNA 속에 장수의 비결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주장해봅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 간장 등과 같은 식재료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결코 아랫목의 따뜻한 기운도 함부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 듯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지 누렇게 뜬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